평양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북미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아베 일본 총리와 1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합니다. 북한의 성탄절 도발 가능성에 대해 미국은 외교적 해법이 최선이라면서도 북한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은 날아다니는 첩보 위성으로 불리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1호기를 오늘 도입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수정안에 합의했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가까스로 열려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 등 안건 33건이 일괄 상정된 가운데 한국당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재수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로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알면서도 감찰을 무마했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막무가내 고객에 지친 콜센터 상담원들이 직장 상사의 갑질, 폭언에 또 한 번 멍들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반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건 거의 없습니다. 실태를 고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긴장감이 치솟고 있죠.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한중 두 나라는 물론 북한에도 이롭지 않다면서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미가 계속 대화할 수 있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담에선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 제출한 이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 걸로 전해졌는데요.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열린 한중 정상회담 소식,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중 정상이 6개월 만에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오늘 회담의 핵심 의제, 역시 한반도 평화 문제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 중단은 이롭지 않다. 모처럼 얻은 기회가 결실로 이어지도록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며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이 손을 잡으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북미가 대화 동력을 이어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促进地区和平稳定繁荣 捍卫多边主义、自由贸易体制等很多方面拥有广泛的共识。 시 주석은 특히 한반도 긴장 상황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한반도 평화에 일관된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선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 제출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에 대해서도 논의됐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결의안에 대해 청와대도 주목하고 있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시점에서 다양한 국제적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담은 예정 시간을 20여 분 넘겨 1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내년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에서 다시 만나길 기대한다고 했고, 시 주석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중국 청두에서 KBS 뉴스 홍성입니다. 네, 오늘 한중 정상회담 소식 중국 국영방송 CCTV도 탑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이 중국의 반응 베이징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영목 특파원, 이 중국 매체들은 오늘 회담에 어떤 내용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잠시 전 중국 국영방송사 CCTV 메인 뉴스가 끝났는데요. 전체 보도 중 한중 정상회담 소식을 첫 기사로, 일본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그 다음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한중 양국은 긴밀히 협력하는 친구이자 파트너라고 말했다는 소식도 전했는데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양국 정상의 모두 발언을 발췌해 주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한국과 입장이 같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연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중국에선 이 시 주석의 발언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시 주석의 발언 사실 그동안 밝혀왔던 중국의 기존 입장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새로운 길을 언급하며 연말 도발 가능성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같은 발언일지라도 의미와 무게는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먼저 시 주석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는데요. 결국 이것은 북한이 도발하는 걸 반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시 주석은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힘을 불어넣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 역시 북한에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간접적으로 주문했다는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북한이 도발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분명한 메시지와 함께 북한을 달래기 위해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국제적 여론 조성에 나서면서 그동안 밝혀왔던 건설적 역할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드권과 관련해 시진핑 주석은 타당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가진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이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시 주석을 만난 뒤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촨성 청두로 이동했습니다. 동행하고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병도 기자, 지금 이 시각 문 대통령 리커창 중국 총리와 만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두에 도착하자마자 리커창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역시 한반도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고요. 지금은 만찬 중입니다. 네, 앞서 있었던 그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선 청와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공식적인 평가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회담이 끝났기 때문인데요. 한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 논의가 오찬까지 포함해서 2시간 넘게 허심탄회하게 이루어졌다면서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예전보다 대화가 더 잘 통한 것 같다면서 꽉 막혔던 국면이 조금은 풀리는 듯하다. 시 주석이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했으니 거의 예전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완화 방안을 우리도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청와대가 처음 밝혔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그동안 청와대는 대북 제재는 국제사회와 발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죠.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 결의안에 주목하고 있다.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싱가포르 합의사항이 북미 간에 동시적 병행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고 실질적 성과를 내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명시적이진 않지만 대화의 판 자체를 깨는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선 일정 수준의 제재 완화에 공감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네, 내일 오전에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있고 오후에는 아베 총리와 단독회담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 오갈까요? 네, 아무래도 한중일 정상회의에선 역시 그 3국의 공통 관심사인 한반도 평화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에는 15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문제가 핵심 의제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을 언급하면서 지소미아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 대통령은 수출 규제의 완전한 철회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짚을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의 당면 현안인 비핵화와 수출 규제 문제가 분수령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도에서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네, 이어서 국회 소식 알아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소수정당 이른바 4+1 협의체가 오늘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에 합의했습니다. 이걸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이 자세한 합의 내용에 앞서서 먼저 현재 국회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조태영 기자, 국회 본회의 지금 진행 중입니까? 네, 저녁 8시 가까이 다 돼서 시작된 국회 본회의는 지금 1시간 넘게 진행 중입니다. 예산 부수법안이 상정이 됐고요. 표결이 진행 중인데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둘러싸고 항의 구호를 외치면서 회의는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선거법과 공수처법 지금 뒤에가 굉장히 소란스러운 것 같은데 본회의에 상정이 됐나요? 선거법과 공수처법 아직 상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 본회의에 반대했던 한국당이 회의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한국당은 오늘 본회의 첫 안건인 회기 결정의 건부터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시도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 안건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라고 하자 의장석 주변을 둘러싸고 문희상 사퇴, 무제한 토론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회의는 20분 가까이 지연됐습니다. 하지만 문 의장은 오늘 저녁 8시 20분쯤 표결을 시도해서 재석인원 157명에 찬성 150명으로 임시회 회기를 오는 25일까지로 확정했습니다. 네, 그럼 예산 부수 법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예산부수법안은 지금 상정은 했는데 당초 오늘 상정될 예정이었던 예산부수법안이 22건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당이 회의 지연 전략의 일환으로 30여 건의 수정안을 제출을 하면서 지금 이 처리 자체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산부수법안 처리되고 나면 선거법 상정이 될 것 같은데 이 한국당의 무제한 토론이죠. 필리버스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까? 네, 한국당은 당초 이 예산부수법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요. 선거법이 상정되면은 바로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5일까지가 이번 임시회의 회기이기 때문에 한국당은 이번 임시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는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럼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일단 이르면 오는 26일쯤에나 처리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오는 25일 임시회 회기가 종료되면 한국당이 선거법에 대해서 하던 필리버스터도 끝날 수밖에 없는데요. 민주당은 오는 26일부터 새로운 임시회 회기를 시작하게 해달라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안건은 새로운 회기의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26일에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은 자동 표결에 붙여지게 되고요. 4+1이 찬성표를 던지면 통과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회기 2, 3일짜리 임시회를 계속 열어서 이런 방식으로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전략인데요. 공수처법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처리 수순을 밟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네, 그럼 오늘 4+1 협의체가 협상 한 달여 만에 합의한 선거법과 공수처법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선거법은 현행 의석수는 유지하고 연동형 비례의석은 30석으로 제한했고요. 공수처법은 쟁점이었던 기소심의위원회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협상 한 달여 최종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법과 검찰개혁법의 수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며 합의 내용의 최종적 관철을 위하여 끝까지 공동 노력하기로 한다. 핵심 쟁점이었던 선거법,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난색을 표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첫발이라도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민들의 말씀을 저희가 받들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법은 쟁점이었던 기소심의위원회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택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선 검찰 직접 수사 대상에 대형 참사와 산업기술 범죄 등을 추가했습니다. 오늘도 농성과 집회를 이어간 한국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2대 악법을 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비례 연동률이 50%가 됐든 10%가 됐든 무조건 위헌입니다. 결국 한국당은 필리버스터와 예산안 부수법안 수정안 무더기 제출로 맞서면서 본회의장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네, 북한이 미국을 향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했었죠. 이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에서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이 됐는데요. 이 미군 당국은 외교적 해법이 최선이라면서도 모든 상황에 대비한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금채령 특파원, 이 성탄절이 내일 모레입니다. 미국도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법한데 지금 미국 정부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현재 미국 내에서 북한 관련 공식 논평이나 고위 당국자들의 언급은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에 언급할 법한데 일체 얘기가 없습니다. 다만 CNN 등 미국 언론들은 북한의 당 중앙군사위원회 개최 소식 등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적인 위협 수위를 높일 가능성에 대한 분석 보도가 이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ICBM을 발사할 것이란 보도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까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시도는 하지 않을 것이란 엇갈리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결국 북한이 실제 행동을 취하기까지는 모른다는 건데 이 모든 상황에 대비한다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게 있나요?
네, 에스퍼 국방장관이 공개석상에서 3번이나 언급한 대로 비핵화를 위해선 외교적인 해법이 최선이다라는 입장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군 당국의 수장이 군사 대신 외교를 언급함으로써 북한에게 도발의 명분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군 당국이 한미연합 특수전 훈련 모습을 공개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작은 건물로 침투해서 교전을 벌인 뒤에 누군가 끌고 가는 모습을 담은 사진 등이 공개가 됐습니다. 미 군 관계자는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밝혔는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한반도 위기가 고조됐던 지난 2017년 11월에도 유사한 훈련 내용들이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외교를 언급하곤 있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대북 메시지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 공군은 오늘 최첨단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도입했습니다. 북한 전역은 물론 한반도 주변까지 샅샅이 감시할 수 있는 이 글로벌 호크는 날아다니는 첩보 위성으로 불립니다. 한승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공군이 운용할 글로벌 호크 1호기가 오늘 새벽 경남 사천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2014년 미국과 구매 계약을 맺은 지 5년 만입니다.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후 전력과 관련 계획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날아다니는 첩보 위성으로 불리는 글로벌 호크는 20km 상공에서 지상 30cm 물체도 식별할 수 있는 최첨단 고고도 무인 정찰기입니다. 작전 반경이 3,000km로 북한 전역은 물론 한반도 주변까지 감시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이륙하면 공백 없이 최대 42시간까지 비행이 가능합니다. 전천후, 주야간 모두 고성능 레이더와 적외선探지기로 북한군의 동향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호크 보유로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북한 영상 정보를 독자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외에 글로벌 호크를 도입한 국가는 한국이 처음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글로벌 호크 도입에 크게 반발해왔습니다. 고고도 정찰 무인기 글로벌 호크의 남조선 반입까지 추진하면서 우리를 심히 자극하고 있다. 지난 17일 스텔스 전투기 F-35A의 전력화 행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던 공군은 글로벌 호크 전력화 행사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최근 엄중해진 한반도 정세와 남북 관계를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공군은 내년 상반기까지 글로벌 호크 10대를 더 도입해 실전 배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노동자들을 돌려보내야 하는 시한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이 안보리 결의를 회원국들이 성실히 이행했다면 논리적으로는 이제 북한 노동자들이 안 보여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베이징에서 강민수 특파원입니다. 주중 북한 대사관 옆 평양 은반관은 정상 영업 중이지만 분위기는 썰렁했습니다. 손님도 거의 없고 여자 종업원 수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여기 많이 계시던 분들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해당화, 옥류관 등 베이징의 다른 북한 식당들도 간신히 버티는 분위기입니다. 북중 접경지대 단둥에서는 문을 닫는 식당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국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철수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을 건널 수 있는 도광증과 관광비자, 학생비자 등으로 편법 고용된 북한 노동자들을 중국 당국이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모스크바의 북한 식당 능라도와 고려가 영업을 중단했지만 나무를 베거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을 완전히 철수시킬 경우에 중국 기업이나 러시아 기업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북 영향력 측면에서도 경제적 관점에서도 생산성 높은 북한 노동자들을 완전히 포기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중러가 최근 유엔에 제안한 대북 제재 완화안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에서 3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 가운데 18,500여 명가량을 돌려보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정작 가장 많은 파견 노동자를 받고 있는 중국은 절반 이상 돌려보냈다고만 할 뿐 구체적 수치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알면서도 감찰을 무마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석연찮은 이유로 중단됐다고 본 검찰. 서울 동부지검은 조국 전 수석이 이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당시 청와대로부터 감찰 결과를 통보받은 금융위가 자체 감찰 조사나 징계 없이 유 씨의 사표를 받는 과정에서도 조 전 수석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검찰은 혐의에 포함했습니다. 최근 유재수 씨가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검찰은 청와대 감찰 당시에도 비리가 확인됐거나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지난주 2차례 검찰에 출석한 조 전 수석은 감찰 중단과 금융위 통보가 정상적 절차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재수 씨 감찰 문제를 놓고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의 의견을 듣고 조치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당시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달랐는데 정상적 논의 과정을 통해 한쪽의 의견을 수용한 사안으로 자신에게는 정무적 책임만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권 남용과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당시 수사를 의뢰할지 금융위에 통보해 인사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며 영장 청구를 비판했습니다. 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청와대 개입 정황 등 여러 의혹이 담긴 자신의 수첩은 개인 생각을 적은 일기 메모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검찰이 자신의 대화를 도감청한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송 부시장의 수첩엔 중앙당과 청와대가 경선 경쟁자를 제거하기로 했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논의가 이뤄진 장소가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모친상 빈소였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영원 기자입니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최근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청와대와 경선 배제, 공약 협의 등을 했다는 의혹의 근거가 된 자신의 수첩에 대해 개인적 메모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기억이 없거나 머릿속에 생각을 적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거나 오류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검찰이 자신을 도감청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자신과 송철호 울산시장의 통화 내용을 검찰이 당사자 몰래 확보해 조사 과정에서 제시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대화까지 녹음하게 된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적법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한편 송철호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경선 없이 단수 공천을 받는데 여권 핵심 인사들이 관련 논의를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역시 송 부시장의 수첩이 출처입니다. 송 부시장 수첩엔 중앙당과 청와대의 임동호 제거, 송철호 체제로 정리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지난 2017년 10월 31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모친상 빈소로 나와 있었다고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임동호 전 최고위원 측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자로는 송철호 시장과 함께 이해찬 대표, 김두관 의원 등 여권 관계자 10여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청와대 관계자도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해찬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상주로서 경황이 없었으며 당시 상황을 기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고 김두관 의원은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이 참고인을 불러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받았다면 이를 증거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와 진행 중인 형사재판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백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관문 서초구 양재동에 새로운 상업단지가 들어섭니다. 2008년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2조 4천억 원을 들여 당시 최대 규모의 복합형 물류단지를 짓겠다던 이른바 파이시티 사업.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통해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브로커 A씨는 파이시티 시행사 대표로부터 5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특가 알선 수재 혐의로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A씨의 재판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가 무죄를 받자 2심 공판 기일 하루 전 돈을 준 이모 씨를 소환해 참고인 진술 조서를 받은 뒤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내세웠는데
대법원이 이 참고인 진술조서와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만든 진술조서를 증거로 인정하게 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검사가 재판 도중에 수사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법정 밖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만드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의 수사 공판 관행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원칙적으로 재판 당사자인 검찰이 기소 이전까지만 수사하는 게 맞다는 대법원 기류가 판결에 반영되면서입니다. 이와 관련해 당장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부도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검찰이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1차로 기소를 한 뒤 진행한 압수수색과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입장입니다. 동일한 내용의 참고인의 법정 증언에도 불구하고 증거 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앞으로 검찰의 수사 관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수사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다 엄격하게 보장하려는 게 대법원 판결의 흐름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이른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청와대 앞 농성 집회, 경찰이 다음 달 4일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맹학교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해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등 제한 통고를 했는데 이걸 따르지 않자 주야관 관계없이 금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세중 기자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석 달째 청와대 앞에서 열리고 있는 범국민투쟁본부의 철야 집회. 확성기 소음에 맹학교를 포함한 인근 주민 수백 명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바뀐 건 없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서울 맹학교 학부모들이 참지 못하고 아예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면담을 2차례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경찰이 다음 달 4일부터 청와대 앞 범투본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소음 65데시벨 제한, 야간 집회 금지, 맹학교 보행교육 시 적재물을 치워 학습권을 보장하는 등 제한 통고를 했는데 이를 모두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범투본 측이 다음 달 4일부터 16일 자정까지 24시간 열겠다고 신고한 9개 집회 중에 사랑채 측면, 효자 치안센터 앞, 춘추관 앞 등 3개 집회에 대해 금지 결정을 내린 겁니다. 행진 역시 제한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제한 통고를 했을 땐 자율적인 통제를 유도했다면 이번엔 금지 통고로 이행하지 않으면 해산 절차 등을 밟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범투본 관계자는 과거 대법원이 청와대 앞 100m 앞까지 집회할 수 있도록 허가했는데 경찰이 금지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집회에 대해서도 주민의 생활권 침해 등 피해가 확인되면 제한 통고부터 금지 등 단계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검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해 재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정식 제출했습니다. 수원지검은 8차 사건 당시 경찰이 윤모 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 채모 분석은 국과수의 허위 감정 결과라는 전문가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국과수 감정서에 오류가 있었을 뿐이라며 검찰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적고용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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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들은 화가 난 상태에서 전화가 걸려오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욕받이를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제주항공 콜센터 상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처우 개선을 호소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막무가내 고객이라도 친절을 강요받는 상담원들, 여기에 직장 상사의 폭언 섞인 괴롭힘까지 더해진다면 어떨까요? 이달 초 한 대기업의 자회사인 콜센터의 직원이 KBS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녹취 파일을 하나 건넸는데요. 이 폭언의 주인공은 고객이 아니라 하루 종일 얼굴을 맞대고 일하는 직장 상사였습니다. 먼저 변진석 기자가 이 상담원의 눈물 어린 호소 들어봤습니다. 질문은 조심스러웠고 답변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상사의 폭언을 옮길 땐 금세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왜 죽는지 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 느낌을 몰랐는데 제가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나씩 직접 들어봤습니다. 동료들 듣는 앞인데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하는데 미소정 지금 3년이 넘고 교환 한번 얘기를 하는데 실하고 있어요. 폭언은 일상이었습니다. 바로 뒷자리에 앉아 상담을 엿듣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정맥이 있어가지고 부정맥이 와서 쓰러지면 당신이 나 책임져라. 진짜 감사하네. 월급 주기 아깝다. 자식한테도 무시당할 거다. 그만둘 때까지 괴롭히겠다. 지난 9월엔 고객 응대 부문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를 더더욱 모르겠다는 겁니다. 지나가고 얘기를 하면 손이 막 저리고 숨을 못 쉬겠고 답답하고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과 격리해달라 윗선에 호소도 해봤지만 돌아온 건 더 큰 상처였습니다. 당신이 오버하는 거 아니냐. 네가 요청한 걸 해줄 수 없다. KBS가 회사에 입장을 물었습니다. 조사 중이라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여성 직원들 사이에 감정이 살짝 올라간 정도의 일. 한때 생을 놓아버릴 생각도 했다던 A씨. 이내 마음을 다잡고 KBS를 찾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고 제가 인권을 찾고 싶어요.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A씨는 이렇게 폭언을 당한 직후에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친절한 말투로 고객들 상담을 이어가야 했고요. 회사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콜센터 상담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반복되는 이유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윤진 기자입니다. 성수기가 왔으니 전원 조기 출근할 것. 예정이 없던 근무 지시가 내려와도 따라야 합니다. 팀원 13명 중 자리를 비울 수 있는 건 단 1명.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심심찮게 그렇게 합니다. 파트별로 한 명씩밖에 번갈아 가면서 환시실을 가라. 상사가 고객과의 통화를 수시로 엿들어 일하는 내내 감시당하는 기분입니다. 저는 파트장님 바로 앞에 이렇게 돼 있고 메신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담 이따위로 할 거냐? 응? 고객 말도 못 알아쳐먹냐? 그래도 참습니다. 괜히 맞섰다가 임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이다 보니 성과에 따른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상급자 눈에서 벗어나면 성과 평가가 낮아집니다. 급여가 워낙 박봉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센티브에 목을 매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저항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상 많이 힘들었고요. 본사와 콜센터, 대부분 원청과 하청 관계입니다. 하청에 대한 평가 기준도 상담 건수처럼 단순합니다. 최대한 전화를 많이 받아라 상담원들을 압박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사실상 원청의 압박이지만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니라며 외면하면 그만입니다. 기준을 맞추려다 보니까 관리자가 이제 무리하게 또는 어떨 때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상담사를 이제 압박하면서 그 실적에 이제 어떻게든 맞추려고 하는 거죠. 감정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다른 나라들보다 4배 많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이미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반년이 지났는데도 전국 40만 명 콜센터 상담원들의 호소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콜센터 상담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대해 연속으로 보도할 예정입니다. 이분들뿐 아니라 텔레마케터, 호텔 직원 등 감정 노동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대한 취재 이어갈 건데요. 일을 하면서 겪었던 피해 사례 저희 KBS 제보 SNS 등에 남겨주시면 저희 기자들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갑질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대한항공 오너 일가가 이번에는 가족 간 내분에 휩싸였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입장문을 내고 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서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조현아 씨.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해외 고가품 밀수 혐의는 실형을 면했습니다.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인데 돌연 입장문을 냈습니다. 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화합해서 공동 경영하라는 아버지 고 조양호 회장의 뜻을 지키지 않고 있다. 조 회장이 총수가 된 것도 합의한 적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자신은 상속인 중 한 명이자 한진그룹의 주주로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도 했습니다.
동생을 향해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조 씨 3남매와 어머니 이명희 씨는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의 지분을 각각 5에서 6%씩 차지한 상황.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조은태 회장의 등기이사 이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현 시점에서 이런 입장문을 발표함으로써 조현아 전 부사장의 찬성표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시그널을 준 거죠. 직원들은 허탈합니다. 기업을 여전히 가족의 소유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회사가 지금 희망퇴직도 받고 있고 희망휴직은 임시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자기들이 경영 이끌 싸움을 한다고 그래도 지금이 그럴 때인가라는. 한진그룹은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고 조양호 회장의 유훈이라며 회사 경영 안정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일축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입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구입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탈루 혐의자 25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돈을 빌린 돈으로 위장해 비싼 집을 구입한 경우가 많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중 기자입니다. 20대 중반 직장인 A씨. 올해 초 서울 강남에 10억 원 넘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금의 80%를 어머니에게 빌렸다고 했지만 원리금을 갚은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국세청은 빌린 게 아니라 편법 증여를 통해 탈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탈세하게 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대충 했을 거고. 세무조사 대상자는 모두 257명. 특히 증여받고도 빌린 돈으로 위장한 사례가 핵심입니다. 10월부터 실시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탈루 의심자들이 고가주택을 사는 데 쓴 돈 중 자기 자금은 31%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70% 정도를 빌렸다는 얘긴데 서울은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집값의 40% 이내로 묶여 있습니다. 때문에 정말 빌린 건지 원리금을 갚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빌린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매년 2차례씩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급증한 부동산 관련 법인도 주요 검증 대상입니다. 2년 전 2천여 개였던 부동산 관련 법인 수는 3,600여 개로 80% 가까이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 등을 피하기 위한 법인 설립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고, 주택 임대소득 등 법인세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세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자를 중심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와 소득,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전수 분석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보험료 열심히 내도 정작 필요할 때 받아내기 어려운 보험금 문제, 지난 시간에 보도하면서 관련 제보를 부탁드렸는데요. 이후 KBS에 60건이 넘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를 분석해봤더니 보험금 지급 절차인 손해사정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후속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유방암으로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요양병원에 입원한 박혜경 씨. 10년 만기로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삼성생명에 입원비를 청구했지만 금감원에 지급 권고해도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보험에는 청구했더니 정확하게 지급 금액이 나왔는데 삼성은 처음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과정에서 공정한 손해사정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합니다. 지급할 수 없다. 내 책임이 아니다. 위에서 그렇게 오다를 주니까 나는 그게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손해사정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는 서류 심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땐 별도의 손해사정 절차를 거칩니다. 제3자인 손해사정사가 객관적인 보험금을 산정하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건데 현실은 보험사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당연히 보험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급을 해야 되는 사안에서도 이거는 회사가 이렇게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보험금이 안 나갑니다. 라고 하는 거죠. 특히 삼성과 교보생명은 손해사정을 자회사가 100% 전담해 셀프 손해사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법률상으로는 독립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험사의 그냥 하청업체라고 보시면 지급한 것보다 잘 조사해서 안 준 게 더 평가를 많이 받는 거죠.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자회사가 약관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손해사정을 하고 있다는 입장. 보험업법은 이해관계자의 손해사정을 금지했지만 시행령에 가선 예외 조항으로 자회사의 손해사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고객에게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주라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때려요? 들어와서 2011년 개봉했던 영화 도가니입니다. 광주의 한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학생들이 집단으로 고통받았던 성폭력을 고발한 내용인데요. 정작 청각장애인들은 이 영화를 볼 수 없다며 당시 집회까지 벌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베리어 프리, 즉 장애인들에게 장벽을 허물자는 움직임이 문화계에서 확산됐습니다. 이후 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은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홍석우 기자가 그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백두산 폭발을 가정했다는 영화. 웃기는 코미디로 입소문이 난 영화. 연말 극장가에 많은 영화들이 내걸렸습니다. 시각장애인 광남희 씨도 보고 싶은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영화 제목을 들어본 게 겨울왕국이니까 그거를 보고 싶은데 하지만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겨울왕국은 물론 장애인이 즐길 수 있게 준비된 영화는 단 한 편도 없어서입니다. 영화를 보는 과정에서 화면 해설이 없다 보니까 이해가 어려운 거죠. 그 순간 민재의 뒤로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우르르 나타나 물밀듯이 명중부처. 장애인을 위한 베리어 프리 영화는 음성과 자막을 통해 장면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전체 스크린에 띄우는 방식이거나 비장애인 관객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경에 자막이 뜨는 스마트 안경 등을 통해서만 볼 수 있게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작되는 장애인용 버전은 1년에 29편, 전체 개봉 영화의 1.5%에 불과합니다. 최소 1,500만 원 이상 드는 추가 비용 때문에 상업 영화사들이 제작을 꺼리는 겁니다. 공연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 공연장은 문화의 날을 맞아 최신 음향 기술을 활용한 시각장애인용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 공연을 위해 장비를 설치하고 철거하는데 2천만 원가량이 들었습니다. 이런 거 해줬으니까 그냥 됐잖아 라는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법적인 것을 먼저 바꿔야 되겠죠. 실제로 영국에선 2010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서 매주 1,000회 이상 자막 해설 영화가 상영됩니다. 미국은 2013년부터 극장별로 장애인 관람 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주별로 관련법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이 문화생활을 즐기는 비율은 비장애인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장애인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국회 상황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조태임 기자가 연결돼 있고요. 선거법,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까? 공수처법은 아직 상정이 안 됐고요. 선거법은 바로 조금 전 상정이 됐습니다. 당초 선거법 개정안은 예산 부수 법안이 모두 처리된 다음에 상정될 예정이었는데 한국당이 회의 지연 전술을 쓰면서 예산 부수 법안이 2건 정도 이제 상정돼서 처리가 됐는데 의사 일정을 변경해서 조금 전 선거법을 상정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 주변을 둘러싸고 항의 구호를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예산 부수 법안마다 각각 수십 건의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회의 지연 전략을 쓰고 있었는데요. 국회 실무부서에서 이 수정안을 입력하고 이걸 기다리느라 표결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는 본회의 첫 안건으로 처리돼서 오는 25일까지로 확정됐는데요. 민주당은 26일부터 새로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놨습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기는 하겠지만 25일 자정이 돼서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종료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안건은 새로운 회기의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에 들어가는데요. 따라서 26일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은 자동 표결에 붙여지고 4+1이 찬성표를 던지면 바로 통과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회기 2, 3일짜리 임시회를 계속 열어서 이런 방식으로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전략인데요. 공수처법도 오늘 상정이 되면 다음 회기에서 상정이 되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예,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지듯 심장 판막에도 석회가 쌓여 좁아집니다. 특히 대동맥 판막이 좁아지면 심장에 큰 부담이 가는데요. 매년 중증 환자 100명 가운데 1명이 갑자기 사망할 정도입니다.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발견된 50대 여성입니다. 뚜렷한 증상을 느끼진 못했지만 중증이어서 인공판막으로 교체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계단을 오르거나 운동을 할 때 훨씬 그 이전보다 숨이 덜 차서 아, 내가 숨이 찼었구나 라는 걸 이제 그때 느끼게 된 거죠. 심장에서 전신으로 피를 보낼 때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는 문 역할을 하는 게 대동맥 판막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에 석회가 쌓여 좁아지는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생깁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가 매년 15%씩 늘고 있습니다. 중증의 경우 매년 100명 중 1명이 갑자기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이라도 절반가량에서만 증상이 나타납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진이 증상이 없는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도 미리 수술하면 사망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세계 최초로 내놨습니다.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은 사망률이 15.3%, 예방적으로 수술을 받은 사람은 사망률이 1.4%에 그쳤습니다. 수술 위험은 매우 낮았고 효과적으로 대동맥 판막 협착증으로 인한 사망을 예방함으로써 장기 생존율을 현저하게 개선하였습니다. 인공 판막으로 교체하기 위해선 가슴을 여는 큰 수술이 필요합니다. 최근엔 심장 혈관 스텐트처럼 가슴을 열지 않고 다리 혈관을 통해서 심장까지 판막을 집어넣는 시술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술은 고령층이나 여러 병을 갖고 있어 수술이 어려운 환자에게 적용됩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자유계약 선수인 류현진의 최종 행선지가 결정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류현진이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계약했다고 전했는데 대선배 박찬호의 FA 계약을 넘어서는 몸값을 받게 됐습니다. 강재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선택을 두고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류현진 선수가 부상 전력이 있기 때문에 기후가 따뜻하고 그리고 익숙한 캘리포니아 지역 연고팀을 선호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원 소속팀인 LA 다저스 그리고 같은 지역 연고팀인 LA 에인절스가 유력한 영입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류현진 선수의 선택은 아시다시피 춥고 이동 거리가 많은 토론토였습니다. 토론토가 개폐식 동구장을 홈으로 쓰고는 있지만 길고 추운 캐나다의 날씨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 거리가 부담입니다. 종합해 봤을 때 결국 토론토가 가장 적극적인 영입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마지막 대여급 FA였기 때문에 몸값이 큰 관심사였거든요. 류현진 선수의 에이전트 잘 아시다시피 거물급인 스콧 보라스거든요. 비교적 괜찮은 계약을 따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계약 기간이 단년이 아닌 4년을 보장을 받았고요. 총액 $8천만, 우리 돈 약 930억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곧잘 비교되고는 하는 선수인데 라이벌 투수죠. 메디슨 범가너 선수가 애리조나와 맺은 FA 계약 5년 $8,500만 능가하는 금액입니다. 또 류현진은 토론토 구단 역사상 세 번째로 큰 규모의 FA 계약이기도 하고요. 여기에다가 2001년 박찬호 선수가 텍사스와 맺은 5년 $6,500만 뛰어넘어서 한국인 투수 FA 최대 규모 계약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토론토로 이적하면서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있겠죠? 아무래도 가장 큰 변화는 리그가 바뀌었다는 거죠. 리그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명타자 제도의 영향을 받게 돼서 아무래도 수비에 대한 부담이 많아지고요. 반면에 공격에서는 류현진 선수의 강점이죠. 타격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무래도 팬들로서는 없어졌다는 게 아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토론토는 상대적으로 타격이 강한 아메리칸 리그에서도 가장 경쟁이 치열한 동부지구에 속해 있거든요. 제구력을 앞세워서 평균 자책점 1위를 차지했던 류현진 선수인데 최고 명문 구단인 뉴욕 양키스 그리고 보스턴,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병 템파베이를 상대로도 좋은 활약을 이어갈지가 관심거리입니다. 네, 그렇다면 토론토는 어떤 팀이고 여기서 류현진 선수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네, 토론토는 최근 젊은 선수들로 리빌딩을 해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최근 3년 동안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토론토에서는 당장 팀의 마운드 에이스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양키스의 일본인 투수죠. 다나카 선수와의 선발 맞대결, 그리고 동상고 후배이기도 한데 템파베이 소속인 최지만, 그리고 같은 팀의 일본인 타자 스스고와의 투타 대결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토론토에서도 류현진 선수의 활약이 계속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강재용 기자, 감사합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손흥민이 첼시전에서 불필요한 동작으로 퇴장당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9년 만에 한 해에만 3차례 레드카드를 받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하무림 기자입니다. 전반부터 양팀 선수들의 충돌로 가열된 런던 라이벌전. 후반 15분엔 손흥민이 첼시 리디거와 볼경합 과정에서 부딪혔습니다. 넘어진 손흥민이 리디거를 향해 발을 뻗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손흥민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간절히 호소했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고의성이 인정됐습니다. 손흥민은 지난달 에버턴전 태클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지난 5월에도 상대 선수를 미쳐 퇴장당했던 손흥민은 불명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2010년 캐터몰 이후 9년 만에 1년 동안 3번이나 퇴장된 프리미어리그 선수로 남게 됐습니다. 토트넘은 골키퍼의 실책까지 나오면서 2대0으로 졌습니다. 손흥민의 평점도 최악이었는데 한 매체로부터는 1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모리뉴 감독은 부당한 판정이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I think the mistake of the referee in that action is not to give a yellow card to Rudiger. Because the way he folds Son, that is the clear mistake. 손흥민의 퇴장을 유발한 리디거는 토트넘 팬들로부터 인종차별적인 폭언과 야유에 시달렸습니다. 첼시 선수들이 항의하자 일부 관중이 목병을 던져 경기가 중단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All I know is that Tony Rudiger has said that he had some racist chanting or comment. If it is fact and it's true and it happened, then it needs to be dealt with and punishment needs to be strong. 파문이 확산되자 토트넘 구단은 철저한 조사를 벌이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잉글랜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수문장 데헤아의 결정적인 실수 탓에 꼴찌 와퍼드에게 충격패했습니다. 0대0으로 맞선 후반 5분, 와퍼드 사르의 슛이 그대로 골망을 흔듭니다. 세계 최고의 골키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데헤아가 평범한 슈팅을 막지 못했습니다. 자책해보지만 이미 늦었죠. 믿었던 데헤아의 치명적인 실수로 맨유는 최하위 와퍼드에게 2대0으로 졌습니다. 이탈리아 슈퍼컵 결승전, 호날두가 침묵한 유벤투스가 후반 라치오에 2골을 내주며 3대1로 졌습니다. 2회 연속 우승에 실패한 호날두는 실망한 듯 시상식에서 받은 준우승 메달을 곧바로 벗어던집니다. 독일 2부 리그 홀슈타인 킬의 서영재는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로 프로 데뷔 첫 도움을 올렸습니다. 러시아 월드컵에서 축구대표팀을 이끈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 대표팀 지휘봉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신태용 감독을 보좌한 김남일 코치는 K리그 성남의 새 사령탑이 됐습니다. 현지 매체는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새 대표팀 감독으로 신태용 감독을 선택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신 감독이 인도네시아 감독에 부임할 경우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과 라이벌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K리그 1 성남은 김남일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했습니다. 김 감독은 현역 시절 진공청소기로 불리며 월드컵 4강과 원정 16강 진출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남자 배구 대표팀은 20년 만에 올림픽 출전에 도전합니다. 새로운 에이스 정지석이 한국 남자 배구의 한을 풀기 위한 선봉에 나섭니다. 박선우 기자입니다. 곽승석이 절묘한 수비로 공을 걷어내자 정지석이 영리하게 마무리합니다. 배구 대표팀이 올림픽 최종 예선에서 다시 보길 기대하는 장면입니다. 대한항공 선두의 주역 정지석은 공격과 서브, 수비 모두 정상급 기량을 뽐내는 만능 선수입니다. 정지석은 마지막 도전에 나선 형들은 물론 배구의 후배들을 위해
올림픽 출전권을 반드시 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형들도 되게 마지막 거리면서 형들의 한을 좀 풀어주고 싶어요. 이제 진짜 올림픽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나라는 힘과 높이가 유럽 수준으로 최근 전적 1승 9패로 절대 열세인 이란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지난해 아시안게임 이란과의 결승전에서 정지석의 팀 내 최다 득점 활약은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제가 석적 듀얼을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리시브나 또 수비 면에서 또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절친 박승석을 비롯해 형들의 전폭적인 기대도 당연해 보입니다. 진짜 올림픽 가게 되면 네가 원하는 거 하나는 꼭 형이 해줄게. 잘 부탁한다. 얼마까지? 말만 해? 다 해줄게. 정지석이 5살이던 2000년 이후 20년 동안 밟지 못했던 올림픽. 차세대 에이스의 도전이 어느 때보다 간절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미러키의 아데토쿤보가 19개의 리바운드를 잡는 등 압도적인 높이를 자랑하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아데토쿤보의 덩크슛 먼저 감상하시죠. 강력합니다. 이번엔 한 번 속이고 또 한 번 그대로 슛 들어가네요. 아데토쿤보는 18득점 19리바운드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미러키는 완승을 거두고 선두를 질주합니다. 한편 르브론 제임스가 가슴 부상으로 빠진 LA 레이커스에 르브론의 빈자리가 너무 큰 걸까요? 르브론이 빠진 첫 경기부터 레이커스는 덴버에게 24점 차로 대패했습니다. 반면 덴버는 6연승을 질주합니다. 큰 추위 걱정 없는 요즘이지만 미세먼지는 계속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밤이 되자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나는 곳이 많은데요. 내일도 이 미세먼지가 흩어지지 않고 쌓여서 수도권과 충청, 대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메마른 대기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동해안과 영남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의 구름 자체는 거의 지나지 않겠지만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되고요. 낮에도 미세먼지와 뒤엉킨 안개가 옅게 남으면서 하늘이 뿌옇게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서 기온 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3도, 청주 영하 2도 등으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지만 한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7도까지 올라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0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 대부분 1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한 분포가 이어지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성탄절인 모레는 제주도는 낮부터, 남해안은 오후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KBS 9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